마치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두고는 출석 시간까지 알린 예고 포스터를 올렸는데 출석 당시에는 단상에 올라서 태극기 배지에 준비된 마이크까지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검찰 조사에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였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13시간 반 조사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토부의 배임죄다. 장시간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소명하셨을까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에서 배임 액수는 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배임죄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국토부의 배임죄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잠시 뒤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시간 반 동안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지금 방금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자정께나 나왔는데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요. 어제 오전 10시 40분부터 무려 13시간 30분가량 동안 배임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 질문지를 통해서 백현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왜 배제했느냐 이 경위에 대해서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는데요. 예. 또 지난 2019년 2월에 백현동 관계자에게 검사를 사칭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에 거짓 증언을 요구했던 위증교사 의혹도 함께 조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30쪽짜리 진술서로 답변 대부분을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 독자 결정도 또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도 아니어서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반박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점심 저녁은 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하고 심야 조사 없이 9시쯤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에 3시간 정도는 이 대표가 직접 그 작성된 조서들을 열람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출석 모습 과거와 비교했더니 확연히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먼저 지난 1월 검찰 출석 당시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고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1월에는 경찰 추산으로도 900명이 모일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어땠을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 내일 출석하시는 거 뭐 10시 20분이라 뭐 정문에서 한다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페이스북에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자, 포스터까지 내걸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0명 남짓. 왜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만 적은 인원이 모였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법 리스크의 일상화를
아주 그 일종의 그 개딸들도 좀 느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과거 1월에 처음 출두했을 때는 구속될 수 있겠네,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하는구나. 아마 5번째도 또 나오겠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출두하기 전에 본인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뭐 선거 포스터 같은 등 뒤에서 이제 시간 일시를 딱 밝힌 거라 흑백으로 내보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전에도 각 시도당 위원회 친필로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하자면 현장에서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은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적극 극렬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4번, 5번 이제 소환 조사 받고 재판에 계속 이제 격주로 출두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일상화로 받아들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옹의,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말하자면은 그런 열기도 조금 식어간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기가 식었다. 예, 뭐 일상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든지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관심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씨나 또 휴가철의 영향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만약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출석하는데 인원이 절 모였다.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 다음번에는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인원이 모일 수가 있고 팬덤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무엇보다 또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는 너무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극을 받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13시간 반 동안 검찰 조사에서 30쪽짜리 진술서로 답변을 대체했습니다. 질문은 300페이지인데 답변은 30페이지. 자, 이번에도 사실상 일단 그 부분부터요.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게 전략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실질적으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절차 자체가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본인이 유죄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절차지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 이외의 거는 이제 이제 그냥 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무하고 맞춰보면은 거의 답변을 한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제가 아침 10시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나는 그 수사 입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예. 그거 끝나고 나오는 피신 조사의 양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제 질문지만 300페이지였는데 그게 하루에 소화가 됐다는 거는 거의 답변 안 하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대체로는 진술서에 있는 걸로 가름합니다. 요 정도로 끝났으니까 그게 하루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검사가 묻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답변 거의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술 거부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런데 입회했던 변호인의 얘기도 들어보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0쪽짜리 그 진술서로 가름했다라고 알려졌는데 뭐 그렇다기 아니요. 진술서도 내셨고 설명들도 많이 하셨죠. 예. 대표님 주로 어떤 부분을 직접 설명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표 목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질문이 나오지도 않은 부분이죠. 그런 질문조차 없는 그런 허황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예 검찰 질문에도 없었습니다. 예. 배임 혐의 관해서만 적극적으로 좀 반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자, 뭐 12시간 넘는 조사 입회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엄중한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 얘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 거의 없죠. 이거는 사실 정치인이고 야당 대표 정도 되니까 저렇게 이제 고자세로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묻는 말에 답변을 해가지고 수사에 대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게 수사 과정의 본질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서 끝나겠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를 검찰 단계에서 해명하기 어렵겠다라는 본인 판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검찰 단계에서 해명이 돼서 결백이 밝혀질 사안 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거도 내고 설명도 하는데 자신이 그게 이제 설명이 스스로가 말이 꼬이니까 지금 법리적인 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이제 공부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의견서 내고 말을 많이 했을 때 오히려 그거의 허점을 수사를 더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파헤쳐지는 수가 있거든요. 아, 그걸 공부시켜준다고 해요? 예, 검사들 공부시켜준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애매한 상태로 재판 넘기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 진술을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 답변 내용도 몇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를 마친 뒤에 국토부 배임죄라고 되려 국토부를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한 게 결국은 나중에 땅값이 오르게 됐는데 왜 그러면 땅값 오르기 전 가격으로 팔았느냐 이제 이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여기에 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잖아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공공기관이 가진 부지가 자연 녹지였는데 그러면 준주거지로 당연히 형질 변경을 해야죠. 자, 근데 여기서 국토부가 말하자면 이제 공문을 보냈다는 건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형질 변경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용도를 상향 조정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그거는 성남시가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마치 여기에서 국토부가 협박한 듯이 만약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은 마치 직무유기로 나를 걸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까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사실 왜곡을 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100% 공공분양을 하라고 한 것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빠지면서 민간이 들어오면서 공공은 10%고 일반 분양 90%를 해가지고 왜 3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반드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넣으라고 서명했는데 그게 왜 빠져가지고 일반 개인 기업으로 갔는지 이게 바로 배임죄가 형성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자꾸 국토부의 공문을 갖고 얘기하니까 이긴 성남시 의원이 이랬죠. 아마 안면인식 장애를 넘어서 공문인식 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둘러서 피해가는 법리 논쟁을 우회해가는 아주 그런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문인식 장애라고 한 것은 좀 과다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의 그 지시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었나 하고 생각하는데, 근데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당연히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어야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지금 가령 이제 행정행위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고 행정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문제가 된 양평 서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난 것을 이제 노선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근거와 이제 그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제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본인은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용도 변경은 그 지역이 그 상위 도시개발계획법상 계획상 이제 R&D 지역으로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참여도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민간에서 3천억의 이득을 본 것은 개발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고 주택 경기가 좋으면은 또 그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 당연한 논리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저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배임죄 관련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배임죄 법리가 좀 어려운데 정책 판단, 경영 판단이란 법칙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재량의 영역이 맞냐? 근데 사실 재량이라고 주장하실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내가 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었다라고 한 것 그 전체가 허위예요. 그래서 지금 공선법상의 위반으로 지금 기소도 돼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법령을 따랐는가, 법령의 위반이 있는가를 놓고 재량 판단이 아니다라고 다시 예외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법리가 있고 거기에 로비나 뇌물이 겹쳐지면은 사실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김인섭 씨, 정바울 씨가 영장 발부돼 있는 건 그 혐의가 인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성립되는 그 대법원 판례에 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항들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이번 검찰 소환에 대해서 저를 희생제물로 삼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어제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로 이 인물을 소환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의 시치푸스를 얘기했는데 시치푸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신들을 기만한 죄로 지옥에 떨어져서 바위를 이제 산 위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굴리면 또 내려오고 굴리면 내려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려놓으면 다시 또 산 밑에 아래로 떨어지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영원히 저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본인의 처지를 바로 이 시지푸스의 영원한 형벌에 빗대면서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게 이번 생의 제 소명이라고 믿는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또 그리스 신화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시치푸스의 결말 아느냐, 결말도 같을 것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력형 토금 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습니다. 시지퍼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퍼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자, 왜 시치푸스 신화를 비유했을까요? 그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죠. 예, 시지퍼스 신화가 상징하는 것이 끊임없는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이 느끼기에는 너무 오래 끊임없이 너무 과도한 수사, 그것도 형평성, 비례성,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를 너무너무 자기가 오래 과도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적폐 수사하고 조금 연관이 되거든요. 적폐 청산이라는 대의는 있었지만 그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필요해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대구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적폐 청산 너무 오래 한다 하는 그런 기고를 쓴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빨리 이제 또 이 대표가 출석하면서 메시지에 또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빨리 이 차제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말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좀 본업으로 정치의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 시지푸스 비유는 조금 제가 보기에 본인이 한 발 앞서 나가 오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한 거 보면은 단상도 미리 검찰 측과 협의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TV, 이재명 TV 생중계 유튜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태극기 달고 나왔어요. 예. 한 번도 세 차례 앞서서 저 출석할 때 달지 않았던 태극기를 달고 나왔던 거는 마치 자신이 8.15를 전후해서 핍박받는 독립투사의 이미지를 좀 연출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지푸스 비유는 아마 여기에 대한 또 최종적인 자신의 정점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부적절했냐고 얘기하냐면 시지푸스가 결국 신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국민과 성남시민이 속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치 시지푸스처럼 끝없는 형벌을 자기가 대리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값에 대한 온당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기가 법적 처벌이 부당하다면 소명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우회하고 그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돌아가려는 이런 모습이 저는 표리부동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지푸스까지 등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내용인데 300쪽짜리 질문지에 과연 어떤 답변을 했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 봐서 수사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태까지 수사에 비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질문지가. 근데 이게 객관적인 수사가 굉장히 충실히 됐고 그 양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쓸데없는 질문은 넣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문 넣고서 이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결재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법 규정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진술하는데 왜 다릅니까? 이렇게 추궁하는 게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섞어주면 불리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거짓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수사 들어가서 파헤쳐질까 봐 아마 극도로 이제 답변을 안 하시고 유리한 얘기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게 증거 능력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제 없어졌잖아요. 검찰 조서가. 검찰에서의 얘기는 재판정에서 뒤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서를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쓰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본안 재판에 가면은 부동의를 하면 이걸 증거로 못 써요. 그럼 판사가 이걸 못 봐요. 근데 영장 실질 심사에선 그런 거 없이 판사가 봐요. 거기선 봐요. 본안 심사 때는 그렇지만 영장 실질 심사 때는 이 검찰 조서 내용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봐요. 이거를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는 이게 폭발력이 굉장한
중요하거든요. 지금 일단 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가 정치 생명에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선 쓸데없는 거 물어볼 리도 없고 여기에 어떻게 답했는지 여기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 여기에 그래서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인하거나 묵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우려로도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영장 단계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럼 그 전략이 불리한 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말을 안 했다면? 근데 두 가지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걸 가릴 처지가 아니야. 너무 막다른 곳에 몰렸기 때문에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영장은 뭐 정치적으로 풀든 어쩌든 다른 카드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증거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증거 가치를 계속 없애는 쪽으로 증거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증거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눈에 띄는 대목이요. 백현동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건데 갑자기 위증 얘기가 나와요. 어제 조사를 한 내용을 기자들이 이렇게 지켜봤더니 위증 교사 의혹이 조사가 됐답니다. 지금 백현동 조사하다가 왜 위증 얘기가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겁니까? 이 위증 얘기가 그 지난 2002년도에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이 있거든요. 이거 예. 이제 KBS에서 추정 60분이라는 프로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PD가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을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인터뷰를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성남시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검사다 이런 식으로 그 시장한테 전달을 해놓으니까 그 시장이 그걸 보고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같이 있던 자리에서 시장의 전화를 받은 PD가 내가 서모모 검사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 당시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가 옆에서 코치를 해줬다는 거죠. 어디 검찰청에 이런 이름의 검사가 있으니까 이 이름 되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해주고 뭐 그거를 약간 방조했다, 사칭을 방조했다 이런 등등의 혐의로 실제로 벌금형 150만 원을 받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재판에서 이 사칭의 주범을 PD가 아니라 이 대표로 몰자라는 식의 여론이 있었다. 당시에 이제 그 성남시장에 이제 그 지시가 있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김모 씨가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이제 사칭 주범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악의적으로 몰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도모를 했다고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왜 이게 백현동 건이랑 연결이 되냐면 예. 이 증언을 한 김 씨가 백현동 건 관련해서 김인섭 씨와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정적 증인이 돼줬던 사람이 나중에 백현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인석 씨랑 또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백현동 개발할 때 뭐 그 관련해서 30억 원 가량의 이득을 본 정황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요 건과 이제 연계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제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질의에도 그런 내용까지도 나온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 관련자를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발부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누군가에게 결정적 재판 과정에서 한마디를 해준 사람, 이 사람이 재판에 키를 쥐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게 위증이었다면 이건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변호사시니까 위증이 얼마나 중요한 죄입니까? 사실 위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판 검사에게 임무 중에 하나가 위증을 인지하라는 게 있어요. 예. 위증은 적극적으로 인지해가지고 수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판 과정 중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왜 위증죄 인지하냐 이런 거 지금 문제 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왜냐하면 결론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잘못된 판결이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위증을 해가지고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재심이 가능해요. 위증이 있을 경우엔 재심이 가능한데 이게 재심이라는 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될 사건이 위증에 의해서 무죄가 됐다라고 하면 재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유혹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위증 교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굉장히 그게 의심이 가는 게 이 사람은 결정적 증인이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 어떤 통신 무선 업체의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알선수재로 7천만 원 받은 혐의가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으로부터 10여 차례 전화 받았다 시인했어요. 그리고 김인섭 씨로부터도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그 연락 아무것도 안 받았고 김인섭 씨가 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라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기가 공개를 했어요. 그러고 기각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협조를 했던 거죠. 어허. 그러니까 기각이 무슨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 이 뜻이 아니라 수사협조를 굉장히 많이 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실체관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교사 혐의로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수사에 대해서 이게 같이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위증죄에 대해서도 결론을 바꿀 만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아마 포함돼 가지고 영장 청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상이 됩니다.
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신작 소설. 대표님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증 얘기가요. 어제 2건의 사건에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조사할 때도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백현동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또 위증 얘기가 있어요. 또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씨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 씨한테,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안 받았다. 그래서 언제 줬냐? 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5월 3일 날 줬다. 날짜까지 특정을 했어요. 처음에 못하다가. 그랬는데 5월 3일? 그날 나 다른 사람 만났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구 만났는지를 물어봤어요. 휴대전화를 이 캘린더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날 봤더니 캘린더에 김용 씨 제가 만났어요. 딱 그날 유동규 씨 안 만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랬는데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그럼 봅시다 했더니 어디 갔더라? 잊어버렸대요. 분실했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간 겁니다. 을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꾸 이렇게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3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요,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수수색이 일단 왜 이루어진 겁니까? 이 어제 압수수색했던 그 두 사람은요, 이재명 당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두 사람인데 앞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이모 씨라고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이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가량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았다는 2021년도에 김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나는 경기도 수원에서 업무를 협의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부분인데 이제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알리바이가 있다는 건데 이제 이게 지금 깨져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인물들을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이 정황, 이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는 정황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하필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날에 맞춰서 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 대표 구속 수사하는 이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지금 검찰이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하필이면 그날이냐라는 건데, 예, 뭐 검찰 수사 정말로 철저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철저한 수사를 왜 다른 분야에 골고루 좀 못하느냐, 뭐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위증과 무고라는 것이 사람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 인지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그다음 이재명 다음의 단계 김용 다음에 이제 이모라는 이제 상권진흥원에 계시는 분, 그다음 분,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부터 4단계 떨어진, 3단계 떨어진 분들한테까지 이렇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인디안 기후지식이나 먼지털이 나올 때까지 한다, 뭐 그런 과도한 수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저는 검찰이 마지막 지금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위증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 자체의 성립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백현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지금 검찰이 전방위 총력전이지, 마치 이것을 먼지 털기라든가 인디언 기후제식으로 끝까지 털려고 하는 이런 수사로 보는 것, 이런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유독 이재명 대표, 물론 최근에 이 위증죄와 관련해서 법원이 아주 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증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위증인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만 일단 검사 사칭 때 위증을 한 혐의가 강한 분이 지금 백현동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증의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대목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위증을 해준 대가로 백현동에서 뭔가 챙긴 게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게 검찰의 수사고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김용 재판에서 아니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재판을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김용 측의 변호가 완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게 원래 뇌물죄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뭐 5월 중순경 뭐 요 정도만 특정을 해도 유죄 인정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공소 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고 반박을 해가지고 날짜를 특정하게 해가지고 검찰이 특정까지 했어요. 근데 그날의 알리바이입니다라고 들고 왔던 게 조작이다. 지금 물적 증거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핸드폰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억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위증죄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라고 갖고 온 게 객관적인 증거하고 같이 내밀었던 게 가짜다라는 게 밝혀지면 변호 전략 자체가 완전 치명타를 입게 되고 그럼 역으로 다시 이제 또 첫 번째 공소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신빙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증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범죄하고 다르게 위증죄는 법정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판사님들이 굉장히 괘씸하게 보는 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도 됐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판사님이 영장 발부해서 어제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뭐 정치적 의도가 있겠나. 이거는 그냥 맞는 수순이고 오히려 재판이 오염되지 않게 빨리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